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잘 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각종 사회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근데 담임은 중학교에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기독 학부모와 학교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교사가 됐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인해 드림학교의 교사로 오게 되었는지, 또 드림학교의 교사로서 살다가 엄마가 되어서 또 그 엄마가 되고 나서의 저의 교사의 삶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드림학교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의 삶을 또 통해서 드림학교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드림학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고 또 드림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느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속리산에 다녀왔어요. 답사가 아니라 우리 땅 밟기를 다녀왔는데 제가 드림학교에 온 게 2010년에 드림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2010년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고 그때부터 쭉 우리 땅 밟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1년에 2번을 간 적도 있어요. 한 번 1학기 때는 지리사, 2학기 때는 설학사 이렇게 간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 되게 체력이 좋아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늘 약간 설레임이 있었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땅 밟기 가는 시즌이 되면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속리산이라는 산을 처음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셋째 날 저녁에 밤에 누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매년 하고 있을까? 이거를 저는 드림학교 처음 왔을 때 이 학교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까 가는데 나는 또 하나님 다른 데로 부르시면 다른 데로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 지금 이렇게 계속 한 15년 정도 하는데 왜 이거를 계속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면 힘든데 그 말할 수 없는 이걸 계속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땅 밟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힘들지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구나,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땅 밟기를 가면 선생님들 안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 해요. 이게 참 힘들지만 이거 꼭 해야 된다.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성과 또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는 그런 방법들을 이 우리 땅 밟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 밝기만 보더라도 광성 드림학교가 참 멋진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등산객들마다 이런 학교가 있어? 어느 학교야? 이런 걸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데를 보내는 학부모가 있어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만큼 많은 학교들이 그 어떤 현장 체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라는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날이 갈수록 저도 해가 거듭할수록 몸은 체력은 약해질지라도 또 우리 땅 밝기를 통해서 얻는 그런 가치들은 변화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땅 밝기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감동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걸 교무실에서 엄청 이야기 많이 해요. 몇 날 며칠 또 우리 땅 밝기 갔다 온 이야기를 선생님들 안에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기까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스타일의 그런 아이였을까요? 어렸을 때 조용한 아이, 내성적인 아이, 또 어떤 아이였을까요? 네? 네? 활달한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조용하고 활달하다라는 그런 범주보다는 조금 많이 예민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막 그렇게 예민하거나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저는 되게 예민하고 좀 민감하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7살 때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다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늘 어렸을 때 엄마의 치마 폭에 쌓여서 엄마 뒤에 숨어서 좀 그렇게 살아간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분리불안이 심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유치원 5세, 6세, 7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전 7세까지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유치원에서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헤어지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저희 유치원 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되게 특이하게 저희 엄마가 같이 계세요. 저희 엄마가 저는 울고 있고 그 옆에 저희 엄마가 이렇게 우뚝 서 계세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 저희 엄마가 계세요. 그래서 7살 때까지 우리 엄마는 나를 유치원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불안이 많고 낯선 환경을 극도로 거부하는 아주 예민한 그런 기질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저희 엄마는 그것이 되게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매일 그런 걸 하는 게 참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러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들어 보이시긴 하셨어요. 한숨을 쉬신다든지, 이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난감한 이런 표정을 보이시긴 했는데, 하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유치원을 졸업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울면서 그 사진을 같이 찍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원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고, 제가 초등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극도로 그 불안하고 예민한 이제 저의 그 삶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성이 떨어졌겠어요.
그렇게 엄마도 못 벗어나는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친구들도 되게 많고, 관계 역동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많은 이제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요. 친구들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씩 저도 이제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돼서 되게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랑 이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되게 좋고 깊은 어떤 친구 우정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굉장히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요일도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밤에는 11시까지 항상 야자가 있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경쟁하는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마음에 좀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 내면의 불안과 관계에서 계속되는 어떤 힘든들,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리고 또 뭐 공부는 하긴 했었는데 내가 정말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저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시기가 있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그 학교를 그만두었던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수첩을 하나 주고, 이제, 수첩을 하나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수첩에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문이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 안에 쟤는 저렇게 자기도 되게 힘들 텐데 학교를 자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또 제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던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처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저희 집은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 경기를 하고 막 이렇게 열경기를 하고 그런 것도 빈번히 있었는데 그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용하신 방법은 이제 뭐 불교를 믿으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무당을 불러서 구출한다든지 애가 너무 자주 경계를 하니까 그 정도로 저희 집은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신기한데,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 그래서 그 날부터 제가 그 수첩에 있는 기도문을 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뭘까?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뭘까? 계속 궁금한 마음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교회는 오지 말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청소년부가 별로라고 다른 좋은 교회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어 이러고 이제 근데 마침 저희 그 반에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루에도 입시 경쟁 속에서 자퇴하는 친구도 얼마나 많을까,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그냥 꿈도 없고 아무것도 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냥 수능 봐야 되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제 주변에는 대다수였어요. 그 당시는. 그 애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서 그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3 때 교사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학을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저희는 학교 그 일요일에 야자를 나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야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3 때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는데 제가 교회는 가야겠다. 그 대신 내가 성적을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안 떨어뜨릴 자신이 있다. 나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3 때 계속 주일 성수를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3을 그렇게 보내고 대학교 때 이제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도 신기한 선배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CCC에서 훈련 받고 훈련 받는 중에 이제 대학교 때 3학년 때 북한 접경 지역으로 중국에서 한 2년 정도의 또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오고 나서 기독교사 대회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사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그 수련회를 선배가 되게 강권해서 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민을 했어요. 나는 이제 기독교사로서 부르심은 되게 확실한데 어디에서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 국립학교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 학교도 있고 이런데 어디서 살아가야 할까?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과 선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미 이제 본인은 국립학교에 있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년 후에 공교육은 아마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좀 다른 학교로 가봐. 대안학교 이런 데로 가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기독교 학교나 대안학교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좀 생소했고 그런 학교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에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선배한테 그랬어요. 아니, 본인은, 그 공립학교에서 잘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학교로 가라고 하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잘 맞을 것 같다는 걸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럴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가,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런 학교들에 조금 관심도 가지고 찾아보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먼저 근무를 했던 초등학교에서 먼저 근무를 했던 저보다 먼저 근무를 했던 이제 학교 후배가 있어요. 되게 친한 학교 후배인데 그 후배가 여기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세워지면서 사회교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언니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사회교사를 이렇게 뽑고 있는데 왔으면 좋겠다. 한번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여기 광성드림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 그래서 2010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교무실에 이제 5명의 선생님이 계셨고 저하고 김유진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셨고 이렇게 입사 동기고 그리고 이제 이인성 선생님 먼저 계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림학교 와가지고 매일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저하고 김유진 선생님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치 수업 지도안을 짜요. 일주일치 수업 지도안을 짜고 그거를 그 당시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이 매주마다 검사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초창기 때 보내고 이제 처음 그 다음 해에 이제 담임 교사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그 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학년 같은 경우도 10명 이상이 모집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학교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모집이 돼야 이제 그 반이 생기고 이제 제가 담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죠. 좀 그래도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집이 돼서 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딱 그 13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집을 들어왔고 그 아이들이 이제 끝까지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중학교에서 계속 이제 담임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드림학교에서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드림학교 교사의 삶을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뭔가 이제, 나눌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선생님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꿈꿔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함께했던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캐릭터들은 다 달라요. 드림학교 학생들도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드림학교 선생님들도 캐릭터가 진짜 다 다르시거든요. 개성이 되게 뚜렷하세요. 그래서 저도 보면 드림학교 선생님들 되게 특이하다. 그렇게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중간이 없고 이렇게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네. 저는 뭐 직접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 되게, 본인들은 잘 몰라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되게 특이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고, 뭐 특별하다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되게 일반적인 범주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고, 또 지내면 지낼수록 참 놀라운 면모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함께 해가면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선생님들과 갈등도 있고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회의 때 막 이렇게 날성 공방에 오가기도 하고 또 의견이 다르니까 어떤 관점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드림학교 교사 공동체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안에서도 그 다름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것도 선생님들끼리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저 선생님 저래서 저랬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 안에서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땅 밟기 같은 데를 가면 또 이렇게 선생님들의 새로운 면모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 안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선생님들 안에서 오는 이런 협력과 또 사랑, 하나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교육을 이제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물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또 주체이기도 하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는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그런 이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부분 이제 학생들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되게 많은 그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학교 선생님 교사를 하면서 중학교 시기에 아이들의 성장, 눈에 띄는 어떤 성장의 모습을 경험한다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이제 말을 해도 뒤돌아서면 여기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기에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눈에 띄게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사실 되게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중학교만 있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찾아오고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3년의 이런 교육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만 보더라도 그런 성장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한 축인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드림학교에서 제가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참 늘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과 교사와의 관계가 참 이렇게 어떤 동역자고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관계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학교들이 사실 많이 없고 그런 모델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드림학교에서 저는 그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드림학교에서. 사실 저는 다른 곳에서는 제가 뭐 배울 기회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른 학교나 다른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림학교에서는 제가 초창기부터 있으면서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진짜 힘이 되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도 교사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가지고 뭔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아이의 문제를 만났을 때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그 아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감사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를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또 어떤 인간으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되게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꼭 어떤 경계가 있고 어떤 분명한 선이 있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에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관계구나. 그런 신뢰의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초창기 때는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저만의 그런 경계를 정하고 학부모님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학부모님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학부모님들이 과의 관계가 조금 더 제 안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조금 편안함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신뢰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부모님들께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표현해주시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사의 삶을 보면서 교사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만큼 아이는 이 학교에서 되게 건강하게 자라고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께 배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학부모가 됐을 때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 내 아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감사와 신뢰를 늘 표현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교육 활동이나 이런 거에 많이 참여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어떤 메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림 학교에서 저는 교사로서도 참 많이 배웠지만 엄마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일부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림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11년 근무하고 제가 21년에 출산을 했어요. 21년에 출산해서 지금 이제 아기가 5살인데 5살인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또 부모님들의 그 마음, 엄마로서의 마음 이게 되게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조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제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문제를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로 많이 연결시켜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랬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여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같게 키우는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방향이나 속도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의 발달 상황,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때문이다라고 좀 단정 짓는 것을 조금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가지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그 귀한 아이들이라는 그 표현이 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저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되고 나서 저의 약간 밑바닥을 되게 마주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교사로서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저의 밑바닥의 모습까지 보일 일이 많지는 않은데, 엄마가 되고 나니 저의 밑바닥까지 보일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엄마가 되고 나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들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교사의 삶의 전반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온전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엄마가 되고 나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불안함이 매우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안감을 저는 많이 해결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기 낳고 나서 아기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기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건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고, 또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거나 그럴 때 제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이 되면 아이를 되게 많이 통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다그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드림학교에서의 삶과 또 엄마로서의 삶이 참 되게 중요한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고 나서 사실 여기 드림학교 학부모님들을 조금 더 존경하는 마음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아이들을 키우시고 계시고, 또 앞서 그런 길을 가셨고, 그리고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엄마가 되고 나서 조금 더 저의 교사의 삶,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학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드림학교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 앞에서 나누고 고백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강의를 부탁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조금 와닿게 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앞으로도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